안녕하세요. 금융기관론 제9장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3차 시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 내용과 교재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1차 시에는 증권회사의 경영활동과 투자은행 업무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 조달과 투자 측면에서의 그동안의 금융시장 변화를 금융기관론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기업들은 자금의 조달을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종전에 간접 금융 형태인 은행 대출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왔던 것이 직접 금융인 기업들이 주식과 채권 등을 직접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하는 형태로 바꾸어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투자은행들은 직접 금융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증권회사는 은행보다는 그 기능들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은행과 자본시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은행은 인베스트먼트 뱅크로 불리우고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기업이나 가계 그리고 정부 사이에서 부채와 자본과 관련된 주식이나 채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을 통한 자금 흐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 대한 조정 업무와 금융자문 업무 그리고 직접 투자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은행을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투자은행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업무인 언더라이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한 자문과 인수합병이라는 M&A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빗 뱅킹을 통해서 개인 고객들에 대한 자산 관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은행은 프린시펄 트랜잭션이라는 자기 거래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은행이 가장 잘 발전되어 있는 미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1933년 대공황 이후에 글라스-스티걸 법이라는 법이 제정되면서 투자은행이 급속히 발전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차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미국의 투자은행은 위탁매매 위주에서 70년대 이후로 기업금융 등에 대한 신사업 분야에 접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는 고종수수료의 폐지가 이러한 투자은행을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동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1980년대 들어 기업의 인수합병인 M&A와 정크본드 시장이 대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정크본드라는 것은 투자 부적격 증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하기엔 적합지 않은 그러한 위험이 큰 그러한 채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주가가 대폭락 이후에 투자은행 간 합병으로 대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1999년 금융서비스 현대화법 이후에 상업은행의 투자은행업 진출 확대로 인해서 경쟁이 점차로 격화됨으로써 상업은행과 국내은행이 활발하게 결합이 되게 됩니다.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서 리만 브라더스와 같은 대표적 투자은행이 시장에서 파산하면서 이들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가 미국의 증권시장에서 활발하게 지속되게 됩니다. 메릴 린치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와 같은 그러한 기관들이 다양하게 합쳐서 22여 개국의 전국 규모 투자은행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증권산업하고 자본시장법 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증권산업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물론 국내 다른 금융산업과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본시장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2007년도에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을 관할했던 그러한 제도적인 틀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서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서 선진화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으로 인한 부분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시작된 금융위기로 국내 증권사의 투자은행은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정부는 금융 안정을 위한 국제 공조의 노력을 충족시키고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은행에 대한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의 일환으로 제2의 거래소, 제3의 거래소를 만들기 위한 대체 거래소 도입과 장외 파생상품 중앙총산소라는 거를 도입을 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화시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동법은 기존의 자본시장과 관련된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과 같은 7개의 법률이 하나로 통합된 법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점차로 확대시키고 동법에 의해서 새로 출범하는 금융회사의 업무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금융상품을 포괄주의에 기반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영역을 크게 확대시키는 동기 요인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기대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증권회사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권산업 내의 구조조정 가속화를 통해서 대형 투자은행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경쟁력이 강화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에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의 탄생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인식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대형 투자은행의 탄생은 좀 어렵게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투자회사의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투자회사입니다.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증권회사와 선물회사 그리고 자산운용회사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업무의 겸용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 영역 가운데서 어느 특정 하나를 수행하는 금융회사를 우리는 금융회사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를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그리고 투자일임업과 신탁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회사가 수행하는 투자매매업인 딜링입니다. 증권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수, 매도, 발행, 청약하는 등과 같은 활동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매매업에는 소액 결제 업무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즉, 특정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는 계좌에 대한 현금 이체와 ATM 이용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인 증권회사의 두 번째 큰 업무는 바로 투자 중개업입니다. 이 업무는 타인의 계산으로, 즉 고객을 의미하겠죠. 타인의 계산으로 주식과 채권과 같은 금융투자 상품을 매수, 매도하고 또한 그 청약을 권유하거나 청약 또는 청약의 승낙과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의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운용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집합투자업입니다. 펀드의 자산을 운용하는 그러한 주요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동 업무는 자산운용 업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문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입니다. 먼저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나 투자 판단에 관해서 자문을 하는 그러한 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일임업은 여러 투자자로부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를 일임을 받아서 거래하는 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을 또 하나의 업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금융 발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8년부터 1945년까지는 금융산업의 태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 금융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1946년부터 1959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60년부터 1979년까지는 금융산업의 기반이 조성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금융산업이 발전을 하게 된 시기는 1980년도부터 1996년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2002년까지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구조조정기를 거쳤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화가 추진된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미국과 유럽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최근까지 우리의 금융시장은 소비자 중심인 금융의 패러다임에 확립되는 시기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의 발전된 역사를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증권회사의 2010년도 영업실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회사의 2010년도 중 당기순이익은 2조 1388억 원으로 전년 3조 2268억 원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1조 930억 원이 감소돼서 33.9%가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소된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중 수수료 수익은 7조 49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가 감소된 434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 중 자기매매 이익은 2조 4531억 원으로 1조 7005억 원이 감소돼서 40.9%가 감소되었습니다.
2016년 중 판관비, 즉 판매비와 관리비는 7조 3,1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임직원 수 순위 감소에 따른 급여 지급의 감소 등에 따라서 7.5%가 줄어든 5,92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 중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순이익률인 ROE는 4.6%로 전년 대비 2.7%포인트가 감소됐습니다. 2013년도에 4.1%, 2015년도에 7.4%, 2016년도에 4.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주요 항목별 손익인 2016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큰 증권회사 수익은 수수료 수익이죠. 감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기 매매 손익 또한 많은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 관리비와 단기 순이익도 이러한 숫자에서 보는 것 같이 많이 감소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권 산업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권회사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리스크가 큰 투자 은행 업무를 수행하기는 곤란하다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회사의 영업 형태가 리스크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으로 바뀌어 버렸겠죠. 두 번째는 영업 구조가 고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위탁 매매에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산업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확대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증권회사가 영업 구조와 수익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증권회사는 53개인데 규모와 관계없이 유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권 산업의 발전 과제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수익이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봤었죠. 따라서 위탁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를 탈피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유가증권 인수와 기업의 인수합병과 같은 M&A 주선 등과 같은 그러한 고위험 고수익, 즉 하이리스크 하이리턴과 같은 업무도 취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한 투자은행과 같은 대형화를 추구함으로써 고위험 업무 수행에 따른 대규모 자본이 필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파생상품 시장 등 첨단 금융상품의 취급을 통해서 업무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수익 구조를 확대하는 그러한 동기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영업용 순자본 비율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용 순자본 비율은 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으로 나눠서 백분율로 환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관 기구들은 영업용 순자본 비율의 일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고 따라서 금융회사에 보고를 받도록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적기 시정 조치가 발동되게 됩니다. 참고로 2015년도 말에 증권회사의 평균 영업용 순자본 비율은 476.9%로 매우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증권회사의 영업용 순자본 비율 추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15년도에는 2014년도 비해서 늘어났다는 모습을 보였겠죠. 이렇게 점차적으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영업용 순자본 비율은 상당히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혁신과 증권산업의 도약을 위해서 증권산업 내에서 금융기관 간 겸용을 허용하고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등 증권산업 전반에 걸쳐서 규제를 대폭 완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는 필연적으로 회사와 고객의 이해 상충이라는 그러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그러한 동기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 권유 규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불안전 판매를 방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간 업무 겸용에 따른 이해 상충으로부터 이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시에서 가장 핵심인 증권회사에서 하는 중요한 업무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회사는 주로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주요 업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매매업입니다. 증권회사의 매매업과 인수업 및 대출업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회사의 매매업과 인수업을 의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펀드인 집합투자업자의 펀드를 판매하는 그러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과 채권을 매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 중개업입니다. 증권회사의 위탁 매매업과 중개업, 대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매 위탁의 모집과 중개, 주선 대리업, 매출 모집의 주선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중개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간에 타인의 계산으로 위탁, 매매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투자회사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세 번째, 네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탁업입니다. 원본 보존 신탁의 수익권을 제한 모든 신탁의 수익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수 업무로서 증권저축과 RP와 같은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매하는 업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D, 양도성 예금 증서이시죠. 서티피케이트 데포지트, CD의 매매 및 중개와 펀드를 판매하는 그러한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증권회사에 대한 발전된 배경과 역사,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와 같은 내용을 간략히 살펴봤고, 무엇보다 증권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었고, 일부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여러 다양한 참고 자료를 통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다음 2차 시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